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민생을 위해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이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 등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23만 톤을 공급해 지난해 수준 가격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작동 중이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타고 있던 이용객 10여 명이 넘어져 다치면서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이 재작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SNS를 통해 30초 만에 마약 유통망과 접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마약이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파업 기간 불거진 상처는 여전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와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연일 재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관리와 추석 연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발사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 달에 가까운 당권 레이스 동안 독주를 펼친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변 없는 승부 끝에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 의원 4명이 당선돼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명실상부한 친명 지도부가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확고한 대세론을 구가한 이재명 의원은 끝까지 이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피날레인 전당대회 당일 진행된 대의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까지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을 압도했습니다. 최종 득표율 77.77%를 기록해 종전 당대표 경선 최고 득표율도 갈아치웠습니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독주 끝에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민생 개혁과 전국 정당화를 통한 선거 승리를 정치적 사명으로 천명했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 여당 협력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요청하며 민생 문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집권 세력의 역사적 퇴행엔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사정 등엔 호락호락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세로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위로 선전한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친명계 의원이 나머지 4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당의 명운을 좌우할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토대도 마련된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80일 동안 당 혼란을 수습한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압도적 지지 속에 제1야당 사령탑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본격적인 친명 지도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YTN 정은호입니다. 네, 이른바 어대명 대세론으로 압승한 이재명 신임 대표는 작은 차이 때문에 분열하는 데 쓸 시간이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깊은 골을 확인한 만큼 이 대표의 정치력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적수는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 그대로 어차피 확실히 대표가 된다는 어대명 확대명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당권을 거머쥐기까지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선 패배 이후 연고도 명분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불출마 요구를 정면으로 뚫고 도전했고,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비해 동료 의원을 포함한 당내 기반을 탄탄히 다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기소 시 당직 정지 폐지,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을 포함한 당원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인 이재명과 신주류로 떠오른 친명계에 대한 당내 견제와 반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 밖에서 한쪽 계파가 꽁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한가운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당심이 이재명 지도부를 출범시켰지만 당내 화합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이 신임 대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라 쓸 시간은 없습니다. 혁신하기에도 국민의 삶을 보듬기에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정부 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경제 위기 해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을 하고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여당 공세로 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숙제도 이재명 지도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신임 대표 당선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고, 정의당은 정당 간 민주주의를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패배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당을 이끌어달라는 세 번째 신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을 하나로 묶고 전국을 주도할 강력한 야당으로 체질을 바꿀 적임자임을 증명해낼지 정치력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의힘이 사퇴 수습을 이유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실수를 반복해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중이 아니라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권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 등 일부 의원도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친윤계 의원 일부도 가세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대통령의 의중도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인 걸로 알고 있다며 권성동 사퇴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애초 당이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비대위가 구성돼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이 초가 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원당규 개정 실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 구성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또다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여당의 내용은 상당 기간 시계 제로의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전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혜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성수품 23만 톤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로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과 비슷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추가 선포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의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 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안쪽에선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 한창입니다. 보호대로 목을 고정한 시민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코엑스 전시장 A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타고 있던 시민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휴일 인파가 몰린 전시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엑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멈추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연천에선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SNS를 통해 마약 유통망을 찾아봤더니 단 30초면 가능했습니다. 이런데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한 남성이 떨어뜨린 지갑에선 6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탄 술을 먹고 손님과 종업원 모두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약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모두 1,295kg. 전년보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0대 이하는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마약 유통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SNS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니 관련 글이 쏟아졌습니다. 적혀있는 방법을 달았더니 곧바로
마약 구매 인증글이 쏟아지는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지역별 판매 가능한 마약과 대금을 치르는 법, 심지어 마약 보관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 유통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물건과 돈을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매체물들을 잘 다루는 젊은 층들이 범행의 도구로 쉽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유기도 합니다.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각종 영장,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상대 마약 유통 조직은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 30초면 마약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 강남 자택에서 해리성 전신 마취제로 활용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외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1살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 자택에서 동거 중인 40대 여성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관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폭탄, 실탄 등 화약류,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렁찬 구호와 날선 고성이 사라진 현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삐 돌아가고 있지만 주선소 곳곳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파업이 끝나고 메말랐던 독엔 다시 푸른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작업을 끝내려 여름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농성 현장엔 파업을 지지해줘서 고맙다는 현수막만 남았습니다. 51일 동안 농성이 이어졌던 이곳 제1도크에는 현재 새로운 선박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는 농성으로 진수를 하지 못했던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시운전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이학수 씨는 한때 관심을 받았을 뿐 정작 변한 현실은 없다고 말합니다. 파업이 끝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노동자를 탄압하려고 더 거세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도 뭐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힘차게 또 바꿔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소 쪽문 다리 밑에는 천막이 다시 쳐졌습니다. 파업하는 동안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곳을 잃은 안준호 씨와 동료들이 고용 승계 합의를 지키라며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만두거나 폐업한 업체의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을 탈퇴하고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입사가 곤란하다. 이거는 명백하게 노조 탄압이거든요. 원청과 하청, 노조와 비노조 간 깊게 팬 갈등은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원청 직원은 한 달에 600만 원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반문을 했는데 원청이 600만 원을 왜 받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월급 얼마 들어온다 통장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찍어가 캡처해가 보여주는 적도 있고 이래요. 비단 조선소 문제만은 아닙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주변 상인들은 파업이 불편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대우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상인들도. 장사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지금 밥이 하면 안 되고 지금 인원을 해가지고 풀어야 나가야지. 이 사람이 들어와야 돼, 오빠는. 임시봉합, 대우조선해양이 마주한 현재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터져나온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지나친 임금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이 TF팀을 가동할 예정인데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은 아니지만 여전히 낮에는 뙤약 배치 내리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영수 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장에서 50여일 동안의 점거 농성을 푼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점거 농성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노조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한 4개 업체에 있는 조합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 고용을 위해서 원하청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기간 동안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4개 업체 57명. 이 가운데 15명은 다른 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지만 나머지 42명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31명은 10월까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나머지 11명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50여일의 정보 농성 기간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소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비조합원은 조합원 상대로, 조합원은 비조합원 상대로 서로 기자회견도 하고 서로 집회도 가지고 그런 갈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극적 협상 타결로 봉합했지만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으로 다시 터질 수도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성격의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청업체 노사, 원청인 대우조선 노조, 노동부와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또 협력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도 노력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 사이 임금 격차의 핵심인 상여금과 성과급, 휴가 등 복지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점거농성과 같은 갈등의 재현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사 공멸 위기를 겪고 출범할 특별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노사의 상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재유행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중환자가 당분간 더 늘 것으로 보고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10만 명 아래. 코로나19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일요일 기준으로는 8월 들어 처음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중환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하던 재원 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퇴실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중증 병상이 중증 질환자에게 집중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원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의 재실 기간이 최대 이틀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지원도 늘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기존보다 25% 이상 많은 2천여 명의 방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전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대신 입국 방역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내 입국자들은
입국 전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2번 검사를 받는데 이 중 입국 전 검사 폐지를 검토합니다. 2번 검사의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입국 방역을 푸는 세계 추세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겐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이번 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중대본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4만 1,93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는 4만여 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감소한 수치로 일요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는 지난달 31일 이후 4주 만에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모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개량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검토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원형인 BA1 변이까지 겨냥한 2가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을 3차 접종 등 추가 접종 용도로 심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중 품목 허가가 나와 추가 접종에 활용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원금과 금리를 깎아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에 내몰렸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사회조건이 되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무기한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잠재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원금 감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총부채가 아닌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의 60에서 80%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로 제한됩니다. 이체, 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2년 동안 채무조정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고의로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을 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정되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해 조금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조정 대상에는 금융위가 협약을 체결할 6,500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운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이런 거를 지키면서 또 손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고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오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권 반발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기의 발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인데다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돼 용적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1억 8,500만 원에 계약된 전용 면적 82.5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계약이 최근 해제됐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같은 평형 급매물의 경우 28억 원까지 급락하자 매매 금액의 10%인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29억까지 내려오고 또 싼 것은 28억 뭐 몇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대요. 이처럼 실제 계약액보다 매물 가격이 낮은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실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지난 6월 23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급매물은 20억 원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을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포기해도 1억 원이 이득인 셈입니다. 통상 계약 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매매 가격이 계약금 이상 떨어지게 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최근의 급락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계약 포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76제곱미터가 2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2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두 달도 안 지난 사이에 계약금만큼이나 매매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끝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현지 시각 27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대외적 요인이 크고 유가가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몰라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올해 은행 예적금엔 67조 원이 넘는 시중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예적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갈아타기 고민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또 인상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연 2.5%로 올라가면서 5대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는 높게는 4에서 5%에 이르고 있다며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 4천억, 정기 적금도 6천억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8개월간 불어난 은행 정기 예적금 규모는 67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부진 영향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미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갈아타기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만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도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기본금리의 50에서 80%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의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의 첫걸음인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 오늘 밤 발사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1969년 7월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5차례 더 달에 착륙했고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첫 발로 오늘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갑니다. 지구에서 최대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달에 착륙하지 않고 42일간 비행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나중에 사람이 타게 될 오리온 캡슐이 지구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We're going to make it do things that we would never do with a crew on in order to try to make it as safe as possible.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타고 간 우주인 4명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려 7일간 탐사 작업을 한 뒤 다시 타고 돌아옵니다.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한 대장정, 그 첫걸음이 오늘 시작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로야구 6위 롯데가 은퇴 투어 중인 이대호의 홈런으로 선두 SSG를 꺾었습니다. 롯데는 7회 초 터진 이대호의 투런포로 SSG의 4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SG 선발 김광현은 6회 수비 과정에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NC는 21타자 연속 범타 처리한 선발 신민혁의 활약에 KT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LG는 플러코의 6이닝 무실점 역투로 키움을 이겼고 삼성은 피렐라의 끝내기 홈런으로 하나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 통합 챔피언 대한항공이 코보컵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20득점으로 맹활약한 임동혁이 데뷔 첫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철벽 블로킹으로 손쉽게 결승전 1세트를 따낸 대한항공. 2세트는 치열했습니다. 6점 차까지 뒤진 상황. 하지만 대한항공엔 임동혁이 있었습니다. 공격과 블로킹 전천후로 날아다니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3세트에 한국전력이 추격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임동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블로킹만 16득점을 올려 높이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후 첫 MVP의 영광을 하는 임동혁은 김지한이 자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이가 저를 언급하면서 제 공격을 더 많이 막겠다고 언급을 해서 뭔가 얘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 임했는데 대표팀에 소집됐던 한 선수와 곽승석, 김규민 없이도 우승컵을 들어올린 대한항공. V리그 재패에 이어 5번째 컵대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의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무척 적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1mm 안팎, 그리고 강원도와 경북은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그리고 호남과 경북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이 23도, 청주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민생을 위해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이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 등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23만 톤을 공급해 지난해 수준 가격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하수 상황과 상하수도가 노후도 등의 정보를 담은 집안 침하 위험 지도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예고한 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 10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타이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단계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발사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향후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게 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전국 정당화를 이루어 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에 실패하면 자신의 시대적 소명도 끝이라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국민의 삶이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과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행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여권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이른바 책임론을 언급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내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3선 김태호 의원도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퇴 수습의 첫 단추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4선의 윤상현 의원도 그제 의총에서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결정을 했다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친윤계 안에서도 권 원내대표를 거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작업에 권 원내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일을 수습한 뒤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지금 대통령의 의중도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당무에 선을 그어온 대통령실은 정치 상황에 민생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애둘러 국민의힘의 빠른 사퇴 수습을 압박했습니다. 당정은 동시에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오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0개 성수품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지 이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수뇌부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고생을 받쳐요. 받쳐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좀 당이 신용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한번 몰라드렸더니 또뭐 법원 분들로 예. 저마다 표정 관리는 했지만 집권 여당 지도부의 장기간 공백 사태에 대통령실이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즉석에서 발언을 수정해 국민께 송구하다, 정치적 상황으로 민생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애둘러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주요 국제와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면서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일이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그 이상으로 할 말이 없다고 거듭 거리를 뒀습니다. 당정에선 첫째도 둘째도 민생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 여파로 2년 전 추석 때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이번 명절 때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23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650억 원 규모의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합니다.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폭우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선 지급도 검토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수해 합동조사를 통해 이달 안에 특별 재난지역도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혼란 상황과 별개로 뚜벅뚜벅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9월 정기국회가 코앞이라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물밑 교감도 이루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행안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초청 대상자 개인정보는 취임식 직후 파기했지만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각 기관에서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행된 초청장은 모두 45,570장이며 공문으로 접수된 초청자 명단을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고 이미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 4만 5천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 질의에 공용 기록물로 남아있다고 답한 건 오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취임식에 반드시 참석하는 명단과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초청을 요청한 목록 등 공문으로 접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명단은 파기했기 때문에 A라는 특정 인물이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8년 만에 몽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북아 요충지로 꼽히는 몽골과 전략적 가치 외교를 본격화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헌화로 2박 3일 동안의 몽골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몽골 양자 방문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지난해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첫 방문이기도 합니다. 박 장관은 바트채책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국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후렐수후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진 장관의 이번 몽골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영내 주요 국가인 몽골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장관은 몽골을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으며 한몽 간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중, 미러 갈등 구도 속에 지정학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토류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해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도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미중 일러 당국자들이 몽골을 찾아 양자 외교를 다진 것도 이런 점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군함이 예고한 대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군은 어떤 도발도 좌절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고 누리꾼들은 미 군함이 퇴역을 앞둔 할아버지 배라고 조롱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데엔 나름의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잔뜩 실은 미 해군 순양함 2척이 타이완 해협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의 봉쇄 훈련에 맞선 항행의 자유작전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노골화된 중간선 무력화 공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from operating in the seas and skies of the Western Pacific, and that's all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just like we've done for decades.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중국군 동부전군은 미 군함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봤다며 어떤 도발도 언제든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타이완 해협의 선박 유동량 지도를 공유하며 항행의 자유란 말을 비꼬았습니다. 또 내년에 퇴역을 앞둔 상선 수준의 배로 억지력을 행사하려다 침몰을 자초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 단순한 정신승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구축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등 군함수에서는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확보해 현대적 대양 해군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经中央军委批准，中国第3艘航空母舰命名为中国人民解放军海军福建舰。 최근엔 미국의 상대적 열세인 항모전단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데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군용기 10대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23대와 군함 8대가 타이완 부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 돌아갔으며 대잠 초계기 등 3대는 타이완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군용기를 보내 경보를 발신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 군용기 활동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과 비교해 열세로 평가되던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
미군 특수부대 전술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및 유럽 관리 다수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2013년 미국 특수작전부대가 개발한 저항작전 개념을 전투에 적용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술로 우크라이나군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군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참사에 대비해 현지 당국이 발전소 주변 56km에 거주하는 주민 40만 명에게 요오드 알약을 배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원전 단지 인근의 러시아 점령 도시인 에네르호다르에서 망명한 우크라이나 측의 드미트로 오를로우 시장은 요오드 알약 2만 5천 정을 주민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면 원전에선 세슘, 스트론튬, 방사성 요오드 등이 방출되고 이 중에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샘에 축적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미리 알약을 복용하면 갑상샘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방사성 요오드의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이 공동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첫 번째 미션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번 발사에 사용되는 대형 우주 발사 시스템 SLS와 50여 년 전 달 착륙선 아폴로를 쏘아 올렸던 세턴 5 로켓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쓰일 우주 발사 시스템인 SLS 로켓입니다. SLS 로켓의 높이는 98m로 50여 년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낸 세턴5 로켓보다 12m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추력은 SLS가 세턴5보다 오히려 15% 더 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켓의 성능을 가늠하는 추력 대비 중량비도 SLS가 세턴5보다 25%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력 대 중장비가 세턴5보다 한 25%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25% 작은 그 로켓으로 동일한 추력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로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SLS 로켓의 심장인 RS-25 엔진은 1단에 230톤짜리 4개가 장착됐습니다. RS-25 엔진은 과거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우주인을 운송했던 우주왕복선에 쓰였던 엔진으로 SLS 로켓에 적용하기 위해 엔진 컨트롤러와 노즐 장비 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세턴5와 달리 2단으로 구성된 SLS 로켓은 양옆에 고체 부스터를 장착했습니다. 고체 부스터는 발사 후 약 2분 동안 로켓 추력의 75%를 담당합니다. The 5-segment solid rocket boosters are the largest, most powerful boosters ever built for flight. Each booster will produce more than 3.6 million pounds of thrust, launching the Artemis missions to the moon. SLS 로켓은 사람 대신 마네킹 3개를 오리온 우주선에 태워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이어 2024년 유인 달 궤도선 발사에 이어 오는 2025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유인 달 착륙에 나섭니다. 나사는 세 차례의 발사 이후엔 현재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SLS 블락 1B와 블락 2를 개발해 화성 등 차세대 우주 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범기업 재산 매각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사건을 맡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금요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강제로 팔지 4개월 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지난 19일로 시한이 지났습니다. 한일 민관협의회 출범과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외교부 의견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여러 변수 속에
이유 한 줄 없이 종결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에게 쏠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퇴임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 압류까지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불씨가 된 데다 대법원이 일본과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제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 대법관이 퇴임 전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대법원 내부 행사, 내일은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어 금요일 퇴임식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후임 대법관에게 판단을 넘긴다면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 최소 한 달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전국 상황에 따라 임명 시점도 유동적입니다. 결국 열쇠를 쥔 김 대법관이 언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시점과 한일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가 9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다, 북한에 송금됐다는 등의 다양한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의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처음 보고한 비정상 외화 송금은 2조 5천억 원 규모였지만 금융당국 조사 착수 뒤 4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보고한 자금까지 합치면 전체 이상 송금액은 8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 역시 조사를 마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습니다. 수입대금 지급 등 마치 무역거래처럼 꾸며 해외로 뭉텅이 돈을 보냈는데 전혀 거래가 없던 신생업체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간 정황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까지 자금 추적에 나선 상황.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조직적 범죄라는 추정부터 불법 자금 세탁설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은행들은 무더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외화 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3천억 원대 외환 불법 거래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화 신세계에 나타난 폭력 조직의 모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갈수록 기업화, 지능화되면서 3년 사이 범죄 수익도 15배 이상 증가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소방관들이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계속 내리칩니다. 이윽고 열린 문에서는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불 켜져 있네. 왜 문 안 열려? 이곳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건 폭력 조직입니다. 조직원들이 성매매 여성 모집과 영업일을 나눠 4년 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 경쟁 폭력 조직과 집단 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7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대전의 한 도박장에서는 카지노 칩이 수북이 쌓인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경찰관 앞에서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홀덤펍 간판을 한 도박장 한켠에는 주변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대전과 세종 지역 유흥가에서만 도박장 7곳을 대신 운영해 도박장 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40여 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 동안 폭력 조직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1,600여 명을 붙잡아 3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서민생활 침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820여 명으로 절반을 넘겼지만
기업 지능형 범죄도 570여 명이나 됐습니다. 기업 지능형 범죄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폭들이 대규모 불법 사업에 집중하면서 경찰이 동결한 범죄 수익도 3년 만에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 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조직원 모집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범죄 수익도 더 적극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달 초 대형 땅꺼짐으로 편의점이 무너진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사고 현장 부근에서 또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꺼짐은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9일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가로 1.5m, 세로 2.2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땅꺼짐이 발생한 곳입니다. 지난 3일 땅꺼짐으로 편의점이 붕괴된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편의점 붕괴 현장의 땅꺼짐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에 이릅니다. 이곳 역시 바로 옆에서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 숙박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개발 열풍으로 대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와 공사가 줄을 잇고 있는 이 일대에서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땅꺼짐은 확인된 것만 29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집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내려앉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은 전국적으로 1,170건이 넘습니다.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땅꺼짐은 과도한 지하 개발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상하수도 간 누수 등으로 지하 공간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수위 변동과 상하수도 간 노후도 등의 정보를 담은 집안 침하 위험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집안,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성을 검토를 해서 지하 시설물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계획할 때 반영을 시키는 거죠. 전문가들은 땅을 파헤친 뒤 제대로 흙을 메우지 않는 등 부실한 공사 역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장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지구촌엔 무더위와 물난리로 고생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지경이지만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석 달 동안 끊임없이 내린 비로 1,0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킬 듯 휘몰아치는 물살 위로 헬리콥터가 다가갑니다. 바위 위에 표류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년은 무사히 헬리콥터에 올라탑니다. 바다로 변한 마을, 가재도구만 겨우 챙긴 일가족이 목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ये सामान ले आ रहे हैं हम खुद घर उधर पानी में डूब गए हैं कोई सामान कैसे तरीके से आएगा सामान तो हम खुद देखो कैसे क्या हालत में ले आ रहे हैं 무시무시한 흙탕물에 100만 채 가까운 집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350명을 포함해 1,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은 3,300만 명이 넘습니다. 몬순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지만 올해엔 평소에 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탈출하려는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지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ज़मींदारों के पास रखा हुआ जो सीड है वो भी नहीं होगा खाने के लिए कुछ नहीं है तो गवर्नमेंट के लिए तो दुश्वारी पेश आएगी 농작물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려 당장 먹을거리 구하기도 막막합니다. 파키스탄에 닥친 10년 사이 최악의 기후재앙. 국제사회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물난리를 극복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이처럼 올해 지구촌은 가뭄과 홍수 등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숲의 확대가 반드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지구촌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하루 5cm씩 줄어들고 얼음층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In the last 15 years, 20 years, the glacier changed a lot. You can imagine that here the glacier go down more than 10 meters. 전체의 85%가 빙상으로 덮인 그린란드를 비롯해 북극권에서도 얼음이 녹은 자리에 초지와 숲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 8,000km에 걸쳐 툰드라 안쪽으로 숲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비료 역할을 하면서 나무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숲의 확장이 지구 온난화 해결의 구세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극권의 신생 숲은 1970년대 이후 벌채로 18%나 감소한 아마존 산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한 그루당 매일 100리터의 물을 증발시켜 대기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나 침이 흡수는 빛 반사율이 0.08로 빙하의 10분의 1에 불과해 태양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해 열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도의 나무들은 성장이 느려 온난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숲은 탄소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니다. 숲이 지구 온난화를 구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며 아직 맹신은 금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준비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검토한 자료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거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대표 선출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오후엔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 통합 행보에도 시동을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오 후보자 청문회에선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 등 논란이 불거진 과거의 판결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문제를 협의할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정부 대표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운데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2부에 돌입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2부 연습은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50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하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비행이 오늘 이뤄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3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역대 최강의 우주 발사체인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를 발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5년 뒤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완공을 앞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신축한 뒤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제2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접목한 학교 밖 친환경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오염, 재생용품 등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빗물 조류조와 실내 벽면 녹화 등을 살펴보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강의도 듣습니다. 백두대간을 축으로 한 충북의 생태와 자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네,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 동아리도 들어가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곳은 충북교육청에서 설립한 환경교육센터. 지난 3월 문을 열었는데 지역교육청이 환경교육센터를 만든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생태관과 수난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부터 일반인까지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4,400여 명.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도 이곳을 찾아 교육 과정과 운영 사례 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교육으로 일상에서도 환경 보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시민을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과 충북 환경교육의 플랫폼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아 학교 밖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3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비만과 고혈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건강검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와 블랙핑크가 후보에 오른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미국 뉴저지주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올해 시상식에서 BTS와 블랙핑크는 세계 부문에서 동시에 후보로 올라 높아진 K-팝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경쟁 분야는 올해의 그룹,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베스트 K-팝 부문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그리고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시간당 5mm 안팎으로 무척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무척 적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1mm 안팎, 그리고 강원도와 경북은 빗방울 정도만 예상됩니다. 가을에 다가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광주가 19.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서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잠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렇게 길게 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유다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